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이제 영상을 한지 한 5달, 6달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거 영상 올린 것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그 영상에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셨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1월 중순에 제가 찍은 2030년까지 장기 보유할 만한 해외 주식 10대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년을 내다보고 추천한 종목이니까 이것을 바꿀 이유도 없고, 뭐 펀더멘털은 계속 다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건 계속 그 실적이 나오고 펀더멘털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달 지나고 최근 분기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5개의 종목들, 컨슈머 관련된 종목을 리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무조건 퍼가 낮은 종목을 고르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을 보고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가급적이면 좀 덜 타는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을 고르자. 그래서 제가 고른 기업 중에 공식적인 우리 금융 전문가들이 분류하는 컨슈머 주식이 6개고요. P&G, hershey 초콜릿, 프랑스의 명품사인 LVMH, 케어링은 이제 구찌를 갖고 있죠. 나이키, 테슬라 어떻게 보면 IT 기업인데 공식적인 분류는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가 3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를 제가 하나 넣어서 시티 그룹을 넣었는데, 저는 이제 경기에 많이 영향을 타는 그런 기업이나 업종은 장기 성장성이 경영 성과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재 산업 뭐 이런 관련대들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는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킨지 자료를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이런 데들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유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좋고 경영 성과가 좋지만 1, 2년, 2, 3년에 끝날 수도 있고, 과연 10년을 들고 있으면 얼만큼 경영 성과가 날지, 주가가 수익률을 낼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진짜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시티를 빼놓고는 밸류에이션이 시장보다 다 높은 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체크해 보니까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프리미엄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을 고르고 종목을 고를 때 그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느냐,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의 꼬리가 닭의 머리보다 낫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그 이익을 많이 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바닥권 회사라도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 못하는 항공회사보다 장기적인 경영성과나 주가 이익률은 실제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맥킨지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컨설턴트를 가진 맥킨지가 분석을 한 것인데, 실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업을 되게 잘 이해하라. 그래서 반도체는 양심 산업이고 타이밍 산업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경영자가 업을 이해하듯이 투자하는 우리도 어차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업을 잘 이해하는 게 좋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즘 잘 나간다는 항공, 호텔들은
실제 비즈니스가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자본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경기 관련 업종은 여기도 보면 석유 가스 업종 같은데 여기 이제 회색선을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을 미국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5년, 10년을 장기 보유할 만한 그런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보는 눈을 우리가 골라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10개 종목 중에 대여섯 개가 컨슈머 기업인데 가장 대표적인 컨슈머 기업들은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린 필수 소비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소비재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금 이제 덩치가 큰 물품 단가가 좀 비싼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냉장고, 그다음에 고가의 명품,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뭐 이런 호텔 여행 관련돼도 여기 포함되는데 제가 여기서 10대 경기 관련 소비재 MSCI가 덩치 그 시총 기준으로 꼽은 중에 10대 종목에 제가 고른 것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마존, 테슬라, LVMH, 그다음에 루이비통, 뭐 YSL, 세포라 이런 데를 갖고 있죠. 이 기업들과 그다음에 나이키 이렇게 제가 골랐는데 이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은 여기 그 표에서 보다시피 아니면 그림을 보셔도 지난 14년 동안 3년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008년, 11년, 18년 났고 과거 10년 동안은 연평균 주가가 15% 올랐고 좀 더 길게 21년을 보면 연 8%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9%, 1%쯤 되니까 지난 20년 동안 투자했던 분은 주가가 한 9% 올랐고 배당 수익률 1%니까 한 10% 정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과 비슷한 그 수익률을 냈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탄탄한 수요, 항상 우리가 찾는 치약, 면도기, 그다음에 생필품,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뭐 맥주 이런 것도 이제 필수 소비재입니다. 뭐 맥주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은 P&G, 미국에서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실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제품을 저희 집에도 꽤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안정적이어서 과거 14년 중 마이너스가 난 연도가 2년밖에 안 됩니다. 2008년하고 18년. 업종 주가를 보면 과거 10년이든 20년이든 안정적으로 주가는 연 8에서 9% 올랐고 배당 수익률은 아까 경기 관련 소비재보다 높은, 왜냐하면 여기는 수요가 탄탄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주주한테 돈을 더 많이 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2.5%. 그래서 필수 소비재나 경기 관련 소비재나 총 주주 수익률은 배당 포함하면 10%, 11%고 약간 경기 관련 소비재는 좀 변화가 있고 필수 소비재는 좀 더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알고 내가 종목을 고를 때도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좋고 필수 소비재 제가 이제 P&G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필수 소비재는 그 이름이 얘기하다시피 지난 한 15년 동안 이건 2006년 이후로 영업이익률인데 안정적으로 6.5%에서 시작해서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 경쟁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마진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마진을 취하되 안정적으로 6.5에서 7.5% 사이를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예측 가능한 그런 회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이런 회사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P&G, 그다음에 초콜릿을 만드는 허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G는 여기 이제 그 설명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칫솔로 쓰는 오랄비, 그다음에 뭐 샴푸인 그
헤드앤숄더, 그다음에 뭐 감기약 같은 빅스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로 많이 쓰는 타이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렛 면도기, 뭐 남성들은 꼭 쓰는, 그다음에 SK 그 화장품도 여기 그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P&G라는 브랜드는 안 쓰지만 각기 서브 브랜드를 써서 엄청나게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제가 이제 기업을 볼 때 당연히 그 장기 투자를 권하면서 또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잘 하려면 그 기업의 역사 히스토리를 볼 때 5년, 10년, 뭐 20년, 30년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주가 차트를 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을 5년, 10년, 20년을 우리가 복류로 계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한데, P&G는 1985년, 그러니까 이제 과거 32년이 되네. 여기 보면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되게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니까 배당을 매년 지난 65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가시켰어요. 배당을 매년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배당을 증가시켰다.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징은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그걸 바탕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앞으로도 5년, 10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 회사 덩치가 아주 큽니다. 시총이 440조 원, 퍼가 최근에 주가가 몇 달 동안 좋아서 퍼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이익이 워낙 좋지만 주가가 더 오르면 이제 퍼가 오르니까 25배. 근데 그만큼 거래될 이유는 충분히 있고, 이 회사는 역사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1837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다국적 기업이고, 그 마케팅 업계의 사관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LG 생활건강의 부회장을 하는 차석영 부회장도 P&G 출신이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MBA하고 그럴 때는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P&G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빅테크이겠지만, 그리고 아주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도 좋았는데 그게 원가는 당연히 올라가지만 제품의 그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높아서 원가 올라가는 걸 고객한테 자 전가시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23%고, 과거 주가를 보면 과거 5년을 보나 10년을 보나 연평균 주가는 한 10에서 11%, 그러니까 꾸준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다음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되니까 과거 5년, 10년 이 회사를 들고 있었던 분은 연 평균 한 12, 3% 수익을 내서 앞으로도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비슷한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고, 길게 들고 있으면. 근데 이 회사 이제 퍼가 높아서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안정적인 주주 친화적인 회사는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높은 퍼가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그 초콜릿 회사예요. 그래서 M&M 마스 회사도 유명하고, 네슬레도 뭐 키트캣 같은 초콜릿을 만들지만, 저희 뭐 어려서부터, 제가 아마 어렸을 때도 미국 그에서 그 허쉬 초콜릿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먹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P&G 비슷하게 장기 주가 차트가 꾸준히 30년 이상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초콜릿도 맥주나 그 담배 비슷하게 이제 필수 소비재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허쉬도 이제 시가총액이 P&G보다는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여기도 퍼가 25배. 그러니까 제가 11월에 작년에 추천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기업 이익도 많이 증가했지만, 그래서 퍼가 좀 더 많이 올라서 25배인데, 여기도 P&G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하이 퀄리티 비즈니스니까 높은 퍼는 유지될 거고, 초콜릿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23%나 되는 아주 초우량 비즈니스고, 초콜릿 산업은 수요가 꾸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 산업이 한 4, 5%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다 충분히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초콜릿 산업은 뭐 한국의 뭐 롯데, 혜태 같이 로컬 기업도 있지만 다국적 기업이 큰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데,
M&M 브랜드를 가진 마스, 여기는 패밀리 기업이에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슬레 같은 유럽계가 주도를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헐스 같은 데가 주도를 하는데 헐시는 이제 들어보지 못한 상장 기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은데 S&P 500 지수에도 포함이 되고 과거 10년 동안은 주가가 연 11%, 과거 5년 동안은 연 13%를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도 비즈니스가 안정적이죠. 배당 수익률이 한 2%쯤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유지가 되는 건 여기도 원가 상승 압력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고객한테 제품을 그대로 정가시키고 고객이 그 정도는 받아 넘기겠다. 이제 엄마들이 뭐 애들 초콜릿을 충분히 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량이 계속 보장이 되고 제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 정도 마진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ROE가 이제 50%가 넘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뭐 이익 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대한 골드만 분석인데 2022년 가이던스도 아주 좋게 내놨어요. 경영진이. 그래서 계속 많이 발전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시도 사실 알고 보면 한 100 조금 넘는 100 몇십 년 전에 펜실베니아의 헐시라는 패밀리 가문이 초콜릿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가문이 그 경영권을 갖고 있거든요. 상장 회사인데 한 20-30% 지분을 헐시 패밀리가 재단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족 기업, 패밀리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뭐 삼성, 현대차,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패밀리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LVMH, 그다음에 케어링도 1세대긴 하지만 패밀리 기업인데 여기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리서치를 보면 스위스의 유수 은행인데 거대 그 패밀리들이 돈을 과거부터 스위스 은행, 크레딧 스위스, UBS에 많이 맡겨서 패밀리 기업을 잘 알고 여기 리서치가 되게 좋은데 2006년 과거 한 15년 동안 그 경영 성과와 주가를 보면 패밀리 기업이 여기 보면 이제 녹색 굵은 선 위에 있는 선이 패밀리 기업의 장기 주가 성과고 그 밑에 좀 밝은 녹색은 나머지 상장 기업의 장기적인 주가 성과인데 패밀리 기업이 높은 경영 성과 주가 성과를 보인다. 특히 1세대, 2세대 기업들은 그렇다. 근데 3대째부터 가면 약간의 이제 금수저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헐시 기업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 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LVMH 케어링은 전 세계 명품 산업이 뭐 규모가 한 300조 원이 넘고 고성장하는 산업인데 왜냐하면 중국, 뭐 인도 이런 이머징 마켓, 한국도 뭐 명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근데 여기도 보면 패밀리 1세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LVMH는 이제 그 미국에도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거래가 잘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리에 상장된 유로화 주가를 여러분이 뭐 국내 증권사 통해서 사실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안정적인 지난 20년 동안 우상향하는 주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되게 성장성이 높죠. 실제 75개의 그 명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백화점 명품점을 가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한 점포 건너서 실제 LVMH 자회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가방 만드는 리모아도 여기고 지방시, 셀린느, 펜디, 마크 제이콥스, 뭐 디오르 이런 데 다 그 명품사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명품 럭셔리 브랜드 티파니를 어렵게 인수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작년에도 인수를 해서 버겐스톡이라고 우리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신었던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이 이제 열대 지방이니까 거기서 많이 신었습니다. 버겐스톡도 LVMH 패밀리 가족들이 인수를 했어요. 수조 원을 주고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갑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이 430조 원인데 뭐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항상 프리미엄 퍼가 30배가 넘었는데 최근에 조금 그 매크로에 대한 우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빠지면서 퍼가 25배로 내려와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 같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하거나 광고료를 내고 할 때 한 회사로 뭉뚱그리로 하니까 아마 현대백화점이나 롯데 같은 데 입점할 때도 여기 75개 브랜드에 같이 그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7%가 넘고 장기간 주가 성과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해 왔던 아르노 회장, 그러니까 뭐 가장 M&A 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분인데 M&A를 통해서 확장하고 자체 성장도 이루어서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연 18%, 과거 5년 동안 좀 더 가파르게 26%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는 몇 달 동안 조정은 받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실적도 아주 좋아서 골드만이 이제 1월 말에 분석한 것인데 영업이익률이 뭐 한 20-3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27%에 달했고 금년 2022년 전망도 상당히 밝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종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우스 오브 구찌라고, 저는 영화를 그 저희 집사람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품의 그 주식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거물 알파치노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주인공이 이제 라이디 가가 되게 연기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구찌 브랜드는 남아 있고 최고의 명품,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 구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잉어나 그 용 이런 그 무늬가 들어간 그 구찌 올드들 나와서 또 중국 사람들은 많이 샀지만 서양 사람들은 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한동안 그 가족 분쟁에 얽혔고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LVMH의 그 아르노 회장이 구찌를 인수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구찌 패밀리가 결사 반대하면서 자기 지분을 그 케어링 패밀리, 그것을 인수한 그 패밀리한테 팔았죠. 그 얘기는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LVMH보다는 작은 15개의 명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명품 지주회사고, 여기도 지난 20년 동안 주가를 보면 꾸준히 오르고 특히 2010년 이후로 아주 그 급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여기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노라는 그 패밀리의 그 명예회장이 M&A를 통해서 그 자산을 늘렸고 가장 그 효자를 노크를 하는 게 구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가죽점으로 시작한 그 이제 그 스토리, 책을 읽어보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케어링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장점이자 단점은 구찌가 케어링의 전체 그룹의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LVMH보다 더 높아요. 30%고. 그래서 여기는 구찌 외에도 YSL, 입센로랑 브랜드가 있고 보테가 베네타, 약간 그 가죽을 짠 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알렉산더 맥퀸 이런 브랜드가 있고, 하여간 교묘하게 피노르 명예회장이 구찌 가문이 그 LVMH를 피해서 지분을 이쪽에 넘겨서 진짜 그 효자, 황금을 낳는 알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연 18% 올라서 LVMH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1% 배당 수익률을 주고, 퍼는 이 회사가 구찌가 좋지만 또 구찌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퍼가 조금 낮게 거래가 돼서 20배여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니까 그 구찌 브랜드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알렉산더 맥퀸, YSL, 보테가 베네타 이제 이런 지분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국증권사 자료를 보면 구찌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9%에 달해요. 그래서 나머지 브랜드가 오히려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꾸준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가격 인상, 구찌 가방 살려고 아마 그 보통 매점에서 그 뭐 하루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인상할 거기 때문에 거의 40%에 가까운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LVMH도 그렇고 케어링도 그렇고 이 전 세계 명품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쯤 돼요. 중국인들이 옛날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국 내에서 사는 수요가 전 세계 명품 수요의 35%고 해외 나가서 사는 게 한 3%.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40%를 좌지우지하니까 구찌의 성장이 가령 높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가 지금 이제 공동 부유를 시진핑이 추구하면서 성장이 많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뭐 중국이 진짜 4%나 성장할지 안 할지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도 보면 외국증권사들이 명품의 2020년 그 이후에 수요 증가율도 좀 그 전망을 둔화시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과거 5년, 10년보다는 수요가 좀 특히 중국 쪽으로부터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인도 같은 데는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수요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한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오늘 나이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나이키는 보면 진짜 뛰어난 회사고 뭐 시가총액이 거의 300조 원 가까이 돼요. 운동화를 만들고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컸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 4개 회사 못지않게 주가가 지난 37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이 회사는 워낙 좋아하는 데들이 많아서 퍼가 뭐 35배, 40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작년 말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아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갔다. 근데 제가 이제 업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류 산업이 요즘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두 업종, 그 서브 업종이 발전하는데 하나는 럭셔리 브랜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 스포츠웨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히 뭐 정장 이런 데들은 매출이 감소하는데 과거에 보면 5년, 10년 동안 의류 산업은 평균 한 4% 성장하는데 스포츠웨어,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뭐 이런 데가 포함되는 2배 정도 연 8에서 10% 성장을 했고 그러한 높은 성장률은 유지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도 시가총액이 260조 원,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퍼가 좀 내려와서 29배. 그러니까 과거 몇 년 동안 보기 어려운 낮은 지금 퍼로 빠졌는데 이 회사 기업 문화가 좋아요. 왜냐하면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육상 선수를 했던 필 나이트와 그 육상 코치를 했던 빌 바워맨이 창업을 해서 그 그룹의 그 문화에 운동 선수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애플 비슷하게 디자인, 뭐 마케팅 이런 고객 관리하지만 제조는 뭐 베트남 이런 데 다 인도네시아에 맡기고 하지만 가불의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를 공급자들과 갖고 있고 R&D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혁신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디지털 전환을 되게 빨리 해서 디지털로 파는 제품들이 온라인 제품들이 마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오히려 더 성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주가는 과거 10년 동안 아까 말씀한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연 18% 성장을 했어요. 거기다 1% 배당을 주니까. 하지만 이제 리스크는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공급망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안타 같은 로컬 기업들이 요즘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트남에서 이제 제조 공장이 많은데 공급자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항상 밸류에이션이 너무 좋아하는 회사 사람들이 투자가가 많아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문제가 됐는데 내려왔지만 여전히 29배 한 30배 수준이다. 그래서 높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컨슈머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P&G, 허쉬 여기는 이제 아주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는 경기 관련 소비재지만 아주 브랜드가 뛰어나고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LVMH, 케어링, 나이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마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게스트를 제가 1시간 얘기를 하고 게스트를 모시는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아주 뛰어난 분을 모셨어요. 한국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 출연도 안 했던 피터 청이라고 홍콩에서 골드만, 크레딧 스위스, UBS, 노무라에서 아시아 주식 영업을 했던 임원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 전문가가 돼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코빗이라는 되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의 그 리서치 센터장을 하고 있어서 이분하고 다양한 주식 가상화폐 얘기를 왜 이분이 가령 주식 전문가에서 가상화폐 전문가로 바뀌었나, 그다음에 우리랑 비슷하게 주식을 보는 사람의 눈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스크는 뭔지 이런 얘기를 풀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